의원총회 후에 보자 이렇게 답을 하더군요. 자, 과연 김무성 문재인 합의안 그대로 관철될 수 있을까요? 김무성 대표의 최측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예, 뭐 그렇게 편한 기분으로 보낼 수는 없었죠. 정신 없으셨죠? 예. 저는 김무성 문재인 두 분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분들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석에 만남이 성사된 자체도 이례적인데 만나자마자 사실상 합의까지 이뤄내셨어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동안 이 야당이 입법화에 협조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국민공천제를 실시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과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예. 또 양당 지금 두 대표가 상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많은 난제들이 절비한 상황이죠. 두 대표 모두 그랬습니다. 예. 뭐 이렇든 저렇든 가부간에 지도력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그동안 국민들이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국민 공천제를 지켜봤는데 예.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 공천제와 또 이 상향식 공천의 문제 의식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으로 김무성 대표가 급히 부산으로 내려가게 된 거고 예. 또 만나게 된 것이고 또 뭐 잠정 합의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내용의 의견 일치가 있게 된 거죠. 예, 제가 앞서서 사실상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합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안심번호를 도입한 국민공천제. 예. 국민들을 듣기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에다가 이미 번호를 줘서 동원 선거를 막아보겠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양당이 같은 날 모든 지역구에서 경선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투표장에. 그렇죠. 이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쉽게 말하면은 여론조사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또 이 공천을 확정짓기 위해서 공천 경선에서 양당이 공이 써온 방식이 여론조사거든요. 이 여론조사가 그동안 불공정하고 부정 시비가 많았습니다. 지난번 통진당 문제도 보셨겠지만은 뭐 착신 전화 한 대를 이용해 가지고 한 20명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든지 또 이 동원 어떤 그런 여론조사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부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심번호라는 그 제도를 사실상 이거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개발하고 설계해낸 새로운 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해내는 획기적인 방안이 아니에요. 양당이 기존 정치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공천 경선을 가지고 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가지고 항상 부정확하고 시비가 부정하게 계속 걸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이 제도를 두고 연구한 했습니다. 제도. 야당 제도가 아니라 중앙선관위에서 만든. 그래서 올 2월 달에 최종적으로 선관위가 이걸 정치권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걸 새정치가 먼저 공론화시킨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제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사고 택배 받을 때 내 전화번호 노출되는 거 싫어서 그 안심번호라고 일회용 가상번호 신청해서 그걸로 택배 받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선거인단 모집한 후에 그 선거인단 개개인한테 가상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050으로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가상번호만 보고는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후보들이 조직적인 선거운동 못한다. 동원 선거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합의가 나오자 친박들이 당장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 안심번호 이용한 국민경선 그거 야당에서 먼저 확정한 방법인데 왜 우리가 따라가냐. 노 전 대통령 탄핵한 이후로 여당이 모든 선거에서 전승했는데 전패한 야당 공천제도에 왜 손을 들어주느냐. 야당 프레임에 김무성 대표가 걸려들었다. 조원진 의원 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좀 경악했어요.
논리의 비약이고 또 그 뭐 야당의 프레임에 걸렸다 이렇게까지 접근하는 그런 어떤 방식 자체가 상당한 이거는 문제 인식의 차이가 있구나. 이런 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경악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안심번호 국민공청제를 잠정적으로 여야 간에 당대표 간에 합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예. 이걸 야당 프레임에 갇혔다. 이 안심번호제는 야당 전용물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안심번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 정치권에 제안한 제도예요. 예. 또 더군다나 지난 8월 달에 예. 정계특위, 정치계획 특위가 국회에 지금 상설적으로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예. 정계특위에서 여야 간의 소위원회에서 이미 합의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왜 야당 것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야 간 합의돼서 원내 수석 부대표면은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하. 그런데 그걸 뭐 야당 프레임에 야당 전용물인 안심번호제를 우리가 왜 덜컥 받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지난 8월 달에 예. 정계특위에서 우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딱 5대5입니다, 구성이. 예, 예. 거기서 우리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해준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미 그때 있어야죠. 왜 이제 와서 그러면 뒤늦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납득이 가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의 프레임에 갇혔다. 이건 절대 안심번호는 야당의 전용물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시더라고요. 예. 최고위원의 의결도 받지 않은 졸속 협상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 대표가 이미 그동안 국회 상설 조직인 정계특위에서 여야간에 수십 차례 이 협상을 진행시켰지만은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예, 예. 지금 내년 총선 일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우리 새누리당 당론인데 이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한 당대표로서의 처절한 몸부림 한번 가져가지 않고 야당이 협조해 주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제 안 된다. 이제 다른 방안을 찾자.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극적으로라도 예, 예. 야당 대표하고 단판을 짓는 모습이 낫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문제지. 이걸 지금 와가지고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전략 공천을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자꾸 그냥 뜬금없는 이야기,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로 당내 분열과 당내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행위를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취지를 많은 의원들이 납득을 하지 못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차라리 전략공천 달라고 해라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픈 프라이머리에 반대하는 이유는 친박계가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면은 이제 본인들이 말하자면 공천 안 될까 봐 전략공천을 달라라는 그런 무언의 압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우리 국민들에게 내년 총선부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의 권력자나 예. 또 특정 세력이 이 전략 공천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겠다. 그래서 우리 당론으로 선택한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입니다. 예, 예. 이거는 여야 간의 법률 개정으로 합의가 되어야 되지만은 야당의 비협조로 이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 거기에 준하는 방식으로 내년에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는 그런 공천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이 오픈 프라이머리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럼 과거에 이 정치 권력자들이 세력들이 밀실에서 하는 전략 공천을 또 하자는 건지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 또 격앙된 친박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인용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미 김무성 당대표가 예. 추석 명절을 전후해가지고 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와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기사화됐습니다. 예, 예. 또 김무성 당대표도 그런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죠. 한 번도 지금까지. 그렇죠. 자, 그거는 많지는 않은 사실인데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이 미국에 유엔 이렇게 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문제를 갖다 당대표가 덜렁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럼 거꾸로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 문제까지도 관여해가지고 내년도 우리 새누리당의 공천 방식을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되느냐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허락 받고 눈치 봐가면서 당대표가 회동하느냐. 지금 청와대가 그렇잖아도 예.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그렇게 대폭 줄어들면은 지금 농어촌 국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국회가 대변해낼 수 있느냐. 이 농어촌 지역구 축소에 따른 이 선거구 획정 문제.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우리는 줄이자는 입장인데 예. 이것도 잘 안 돼. 그러면 지금 대통령 귀국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대표가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고 예. 또 대한민국을 대표한 대통령으로서 애교 통일 문제를 갖다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 당은 우리 당으로서 내년 총선을 잘 치를 수 있는 전략과 알겠습니다. 전술을 또 야당과에 있어서 이런 공천 방식에 있어서도 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분리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고민하면서 국민들이 투명한 공천, 새누리당은 어느 누구도 이 공천에 사천이 이루어지지 않구나. 알겠습니다. 이걸 보여주자는 건데 그런 인용을 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봐요. 결국 청와대가 당 공천에서 그런 영향력 발휘할까 봐 그거 막기 위해서라도 오픈 프라이머리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정리하면 될까요, 김성태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이 정치 분야 공약 중에 가장 제일 첫 번째 공약이 네. 바로 이 국민 공천제를 앞으로 법제화하겠다는 그 공약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상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예, 예. 어느 누구도 공천에 이 사심이 개입될 수 없는 그런 법률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예. 나는 대통령 측근 직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지난 대선 때 우리 새누리당 후보로서 공약에 정치 분야 공약에 제1번을 그렇게 올려놓은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와서 지금 와서 대통령 공약을 충실히 실행하고 이행하자는 입장을 갖다 그렇게 주눅 들고 그거 잘못됐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식을 가자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의총 후에 친박계 의원들도 한번 제가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